7월 미 CPI 소비자 물가가 3.4%로 올라 소폭 진정됐지만 휘발유값 등 물가 불안이 여전해 기준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주지사에 도전했던 한인 2세 프란체스카 홍 위스콘신주 하원 의원이 민주당 예비선거에서 0.4%포인트 차이로 패했습니다. 원정 출산을 원천 봉쇄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대해 민권, 이민단체들이 집단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17개 주에 이어 뉴욕주와 커네디컷, 버먼트주의 불법 체류자 거주민 학비 적용 정책들이 위헌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미 국방부가 값비싼 미사일 중심에서 저렴한 드론 중심으로 무기 체계를 전환하면서 방산시장의 판도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7월 미 CPI 소비자 물가가 연율로 3.4% 올라 소폭 진정됐지만 휘발유 값이 25% 급등하는 등 물가 불안이 여전해 기준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고용이 급속 냉각된 데 이어 물가 불안 지표가 나와 기준금리를 상당 기간 올리거나 내리지 못하고 현 수준에서 동결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한면택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대도시 물가를 보여주는 CPI 소비자 물가가 7월에 3.4%로 다소 진정됐으나 이란 전쟁에 따른 유가 불안으로 인플레이션 위험도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의 7월 CPI 소비자 물가는 전달보다는 0.1% 올라간 반면에 전년보다는 3.4%로 0.1포인트 낮아졌다고 연방노동부가 발표했습니다. 미국의 CPI 소비자 물가는 지난 5월 4.2%까지 치솟아 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가 6월 3.5%로 대폭 진정됐고 7월에는 소폭 추가 둔화된 겁니다. 변동이 심한 식품과 에너지 가격을 뺀 코어 CPI, 즉 근원 소비자 물가는 6월 2.6%에서 7월에는 2.5%로 역시 소폭 낮아졌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소비자 물가는 연준 목표인 2%보다 훨씬 높은 것이고 이란 전쟁이 아직도 출구를 못 찾고 있어 극심한 유가 불안을 겪고 있습니다. 7월 소비자 물가에서 휘발유는 전년보다 무려 24.6%나 급등하는 바람에 전체 에너지 가격도 14.7%나 오른 것으로 연방노동부는 계산했습니다. 유가 급등 여파로 항공료도 7월에 25.5%나 가파르게 올랐습니다. 의류는 3.9%, 렌트비는 2.9%, 의료비는 2.7% 각각 인상됐습니다. 식료품 가격은 2.7%, 외식 비용은 3.4%나 뛰어올랐습니다. 미국의 CPI 소비자 물가는 비록 4%에서 3%대 중반으로 진정됐으나 이란 전쟁에 따른 유가 급등의 위기가 여전히 도사리고 있어 인플레이션 위험도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의 주요 경제 지표 가운데 7월 고용이 예기치 않게 마이너스 2만 3천 개 감소로 후퇴한 데 이어 7월 CPI가 3.4%로 여전히 높게 나와 기준금리를 상당 기간 동결해야 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고용 급속 냉각만 보면은 기준금리를 내려야 하지만은 물가 진정으로 올릴 필요까지는 없어져 기준금리를 상당 기간 올리거나 내리지 않고 현재 3.50 내지 3.75%에서 동결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CME 그룹의 투자자들은 연준이 오는 9월 16일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을 62%로 다시 올려잡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사상 첫 한국계 미국 주지사에 도전했던 한인 2세 프란체스카 홍 위스콘신주 하원 의원이 민주당 예비선거에서 0.4%포인트 차이로 패했습니다. 민주사회주의자인 홍 후보는 젊은 층과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돌풍을 일으켰지만 결국 당 주류의 지지를 받은 중도 성향의 데이비드 크롤리 후보가 승리했습니다. 이번 결과는 민주당 내부에서 이어지고 있는 진보와 중도 진영의 노선 경쟁을 보여준 거란 분석도 나옵니다. 안혜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인 2세 프란체스카 홍 위스콘신 주 하원 의원이 주지사 민주당 예비선거에서 아쉽게 고배를 마셨습니다. 개표가 98% 진행된 가운데 데이비드 크롤리 밀워키 카운티 행정관이 39.8%, 홍 후보가 39.4%를 얻어 불과 0.4%포인트 차이로 승부가 갈렸습니다. 홍 후보는 경선 전 각종 여론조사에서 선두권을 달리며 사상 첫 한국계 미국 주지사 탄생에 대한 기대를 높였습니다. 한국계 이민자 부모 밑에서 태어난 홍 후보는 전문 셰프 출신으로
지난 2020년 위스콘신 주의의 역사상 첫 아시아계 하원 의원으로 당선됐습니다. 자신을 한국 이민자 가정의 딸이자 싱글맘, 세입자라고 소개하며 무상 보육과 최저임금 인상, 공교육 재정 확대, 고소득층과 대기업 증세 등 진보 정책을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AI 데이터 센터에 대해서도 전기요금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규제할 제도가 마련될 때까지 신규 건설을 유예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이 같은 정책은 대학가의 젊은 유권자와 노동단체 등을 중심으로 호응을 얻었지만 동시에 보수 진영의 집중적인 공격 대상이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홍 후보의 과거 추수감사절 관련 발언과 경찰 예산 삭감 주장을 거론하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반면 민주당 주류는 11월 본선 경쟁력을 강조하며 중도 성향인 크롤리 후보를 지원했고 결국 크롤리가 초접전 끝에 후보직을 차지했습니다. 이번 결과는 한인 정치인의 아쉬운 석패를 넘어 민주당 내부의 중도파와 진보파 간 노선 경쟁을 보여주는 사례로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최근 뉴욕을 비롯한 일부 지역에서 민주사회주의 성향 정치인들이 돌풍을 일으키면서 홍 후보 역시 이런 흐름 속에서 전국적인 주목을 받았습니다. 민주사회주의자인 홍 후보가 대표적인 경합주인 위스콘신에서 당 주류 후보와 0.4%포인트 차이의 승부를 펼쳤다는 점은 민주당 내부의 진보 성향 지지세가 상당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지나치게 진보적인 후보를 내세울 경우 본선에서 중도층이 이탈해 공화당 후보에게 패할 수 있다는 민주당 유권자의 우려와 견제 심리도 작용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이번 경선은 민주사회주의 진영이 강한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동시에 실제 후보 선택에서는 본선 경쟁력을 중시하는 중도, 온건파의 힘도 여전히 강하다는 점을 보여준 결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 대법원에서 패소한 출생 시민권 제한 조치의 범위를 좁혀 원정 출산을 원천 봉쇄하고 나섰는데요. 이에 민권, 이민단체들이 집단 소송을 제기해 다시 한번 사법부의 판정을 받게 됐습니다. 이들 단체들은 연방지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새로운 행정명령으로 출산 여행을 통한 시민권 부여를 막으려는 것은 연방대법원에서 받은 위헌 판결에 반하는 우회적 시도라며 시행에 제동을 걸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원정 출산 원천 봉쇄 등을 통해 출생 시민권을 제한하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새로운 시도가 다시 법적 투쟁을 거치게 됐습니다. 전미시민자유연맹과 유색인종협의회, 아시안 법률 코커스 등 민권과 인권, 이민단체들은 뉴햄프셔 연방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원정 출산 봉쇄 시도를 저지하기 위한 투쟁에 돌입했습니다. 이 단체들은 쇼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대법원에서 출생 시민권 제한 조치가 위헌이라는 판결을 받았음에도 새로운 행정명령을 발동해 원정 출산 등을 막으려는 것은 연방대법원 판결에 반하는 우회적 봉쇄 조치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단체들은 연방대법원의 판결을 수용하지 않고 우회 조치를 취하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 시도를 연방법원이 막아달라며 시행 중지 명령을 요청했습니다. 이들 단체들은 연방대법원이 수정헌법 14조에 위배되는 위헌 판결을 내린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 시민권 제한 조치와 관련해 어떠한 추가 행동도 하지 못하도록 막아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6월 말 연방대법원에서 취임 첫날 발동한 출생 시민권 제한 조치가 수정헌법 14조에 위배되는 위헌이라는 판결을 받아 패소했습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월 6일 두 개의 새로운 행정명령을 발동하고 출산 여행, 즉 원정 출산을 원천 봉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첫 번째 출생 시민권 제한 조치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원정 출산 봉쇄 조치가 발표되자마자 시민단체들이 소송을 제기하고 나선 것입니다. 연방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원정 출산 원천 봉쇄 조치를 지시한 새로운 행정명령도 위법 또는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면 시행을 중지시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그럴 경우 연방항소법원, 결국 연방대법원으로 다시 돌아가 또 다른 법적 투쟁을 계속할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선 한 해 원정 출산으로 태어나 미국 시민권을 받는 신생아들이 2만 6천 명인데 비해 불법 체류자 부모로부터 태어나는 자녀들은 25만 명으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새 정책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사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번 주 뉴욕 등 3개 주를 제소함으로써 현재까지 버지니아, 메릴랜드를 포함한 17개 주의 거주민 학비 정책을 폐기시키려는 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텍사스와 플로리다 주가 자진 중단한 데 이어 최근 일리노이 주에서 승소하고 있어 불법 체류자 거주민 학비 적용 정책이 중단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면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불법 테러 대학생들에게도 저렴한 거주민 학비 인스테이트 튜션을 적용해온 25개 주들 가운데 트럼프 이기 행정부 들어 17개 주에 대해 폐기 소송을 제기해 거주민 학비 적용을 중단하는 주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8월 들어 뉴욕주와 커네티컷, 버먼트 등 3개 주의 불법 체류자 거주민 학비 적용 정책들이 위헌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연방법무부는 소장에서 해당 주에서 불법 체류자들에게 저렴한 거주민 학비를 적용하거나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미국민 학생들이 차별을 받고 있고 불법 이민을 조정하고 있어 명백한 위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로써 트럼프 행정부가 현재까지 거주민 학비를 중단시키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 것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뉴저지, 매사추세츠, 로드아일랜드, 캘리포니아, 콜로라도, 미네소타, 캔사스, 켄터키, 오클라호마 등 17개 주로 늘어났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소송은 불법 체류자들의 저렴한 거주민 학비 적용이나 장학금 지급을 중지하는 주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 결과가 가시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불법 테러 대학생들에게 저렴한 거주민 학비를 적용해온 25개 주 가운데 트럼프 이기 행정부 들어 소송이 제기되자마자 공화당 우세 지역인 텍사스와 플로리다는 법적 투쟁 대신에 즉각 수용을 선택했습니다. 텍사스와 플로리다는 이미 불법 테러 대학생들에 대한 저렴한 거주민 학비 적용을 금지시켰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법정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승소해 일리노이주에서 불법 테러 대학생들에 대한 거주민 학비 적용이 중단되는 상황에 처해지고 있습니다. 불법 테러 대학생들에게 타주 출신이나 외국 유학생들에 비해 절반인 거주민 학비를 적용해주는 지역은 24개 주와 워싱턴 DC에서 현재는 22개 주와 워싱턴 DC로 줄었으며 일리노이까지 빠지면 더 감소하게 됩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법적 소송으로 저렴한 거주민 학비 적용을 박탈시키려는 불법 테러 대학생들은 캘리포니아 8만 명을 비롯해 미 전역에서 50만 명이나 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전체 대학생들의 2.4%인 51만 명이 불법 테러 신분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캘리포니아의 10만 3천 명으로 가장 많고 텍사스의 7만 3천 명, 플로리다의 4만 9천 명, 뉴욕의 3만 1천 명, 일리노이에 2만 8천 명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특히 다카 추방유의 청년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는데 다카 수혜자들은 현재 한인 5,600명을 포함해 모두 52만 5천 명이나 되고 있습니다. 다카 청년들을 포함한 불법 테러 대학생들은 거주민 학비 중단 시 2배 이상으로 급등하는 대학 학비를 감당하기 어려워 학업, 나아가 아메리칸 드림을 포기해야 할 뿐만 아니라 아예 미국을 떠나야 할 막다른 코너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미국의 전쟁 방식이 값비싼 무기 중심에서 저렴한 드론을 대량으로 배치하는 방향으로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설립 3년 만에 기업 가치 25억 달러로 성장한 방산 드론 업체 네로스는 미 국방부와 대규모 공급 계약까지 체결했는데요. 이 같은 변화는 미국 국방 예산뿐만 아니라 제조업과 일자리, 관련 기술 산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안혜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방산 시장에서 작고 저렴한 드론이 전투기와 미사일 못지않은 핵심 무기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미 방산 드론 스타트업 네로스 테크놀로지스는 최근 2억 5천만 달러의 투자를 추가로 유치하면서 기업 가치가 25억 달러로 뛰었습니다. 네로스는 지난달 국방부와 5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맺고 공격용 드론 아처를 대량 생산해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연간 6만 5천 대 수준인 아처 생산 능력을 2028년까지 연간 100만 대로 늘리는 것이 목표입니다. 회사는 공격용 드론뿐 아니라 적의 드론을 공중에서 파괴하는 요격 드론 밴딧과 GPS가 작동하지 않는 환경에서도 목표물을 추적할 수 있는 AI 드론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움직임은 우크라이나와 중동 전쟁을 거치면서 값싼 드론을 값비싼 미사일로 계속 요격하는 기존 방식에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이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백만 달러짜리 미사일 대신 상대적으로 저렴한 드론을 대량 생산해 공격과 방어에 활용하는 방식으로 전쟁의 경제성 자체가 달라지고 있는 겁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국방비의 사용처에도 변화가 예상됩니다. 드론 한 대의 가격은 기존 첨단 무기보다 저렴하지만 수십만 대를 생산하고 AI와 통신 시스템, 생산 시설까지 구축하려면 상당한 투자가 필요합니다. 대신 값비싼 무기만으로 대응하는 것보다 비용을 낮출 수 있다면 장기적으로는 국방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오고 있습니다. 드론 생산이 늘어나면 기체 제조뿐 아니라 반도체와 배터리, 카메라와 센서, 통신 장비, AI 소프트웨어 등 미국 내 관련 기업들의 수요와 일자리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군사용으로 발전한 자율 비행과 GPS 없이 이동하는 기술이 향후 물류와 재난 대응, 시설 점검 등 민간 드론 시장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반면 값싸고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드론이 빠르게 보급될수록 공항과 주요 시설의 보안이나 불법 드론 대응에 들어가는 사회적 비용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네로스의 급성장은 한 스타트업의 성공을 넘어 미국의 전쟁 방식이 고가 무기 중심에서 AI를 활용한 저가 드론의 대량 생산과 운용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